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,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. 물리학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.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. 만약에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린 다음에 그럼 그거는 또 왜 그러지? 하는 식으로 계속 극단적인 수준까지도 논리적인 사고를 이어가는 것이 과학자들, 특히 물리학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과학과 과학이 아닌 사회과학과 인문학, 요즘은 그쪽도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. 그 차이가 있긴 하네요. 그 과학자들이 생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은 항상 자연과 비교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과학자들의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이가 물리학은 아니에요. 아쉽지만. 그런데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. 제가 둘째가 어렸을 때 얘는 나중에 과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. 제 아이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안아줬어요. 근데 아이가 제가 안아주면 제품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꼈나 봐요. 그런데 아이가 아빠 품은 왜 따뜻할까?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스스로 가설을 설정합니다. 그게 뭐였냐면 샤워할 때 거품 나는 비누? 뭐 그런 거겠죠. 그것 때문에 아빠가 따뜻한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샤워젤을 자기가 써본 거예요.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체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처음 만들었던 가설을 기각하는 거죠. 아빠가 몸이 따뜻하다고 자기가 느꼈던 게 이것 때문은 아니다.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.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설이잖아요. 제가 어떤 샤워젤을 쓰는지에 따라서 체온이 변할 일은 없는데 아이가 나름의 질문을 떠올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설을 결정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둘째가 나중에 과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. 여러분도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. 아이가 이건 왜 그래요? 라고 하고 나름의 어떤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그걸 계속 고민하게 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그런 걸 격려해 주신다면 많은 학생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살면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가 어떤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. 태반이 아니라 반보다 훨씬 넘습니다. 모르는 게 다예요.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부분만 있을 뿐입니다.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걸 물어볼 때 그거를 부모니까 모두 다 알아내서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.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 다음에 아이와 함께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? 라는 식으로 아이가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그 아이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글쎄요, 모든 것들이 저는 그런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? 아이가 여름에는 왜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더 시원해져요? 그럴 때 답을 모르시더라도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될까요? 예를 들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? 여름에 아무리 날이 더워도 날이 흐릴 때는 나무 밑에 간다고 해서 더 시원해지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그럼 그건 뭐가 다른 거지? 라는 식으로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인터넷 찾아서 다 검색해서 답을 안 다음에 아이에게 너무 지식을 한쪽 방향으로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학생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아주 어린 학생들,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지식의 양이 굉장히 많이 담긴 책보다는 학생 스스로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학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. 무지개는 왜 7색깔일까? 그걸 갖고 빛의 파장과 산란과 그렇게 자세한 걸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. 그러면 무지개라는 것이 언떨 때 하늘에 뜨는지 그리고 무지개가 정말 예쁘지 않니?
뭐 그런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아름다움, 경이로움을 주는 책이 좋을 것 같고요. 어떤 지식의 면에서 그 과학을 충분히 설명하는 책들은 제 생각에는 뭐 중학생,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학의 지식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제가 과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처음 어렸을 때 먹었던 것이 책 때문이었어요.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요. 제가 중학생 때 그 책을 읽고는 너무 이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. 이처럼 책이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. 근데 사실 제가 어려서 코스모스 책을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한 모든 과학 지식을 이해했을 리가 없잖아요.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그 세상을 보는 과학자들이 있구나.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걸 숫자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책에 그려진 우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고 그러면 나도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. 너무 그 지식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이 읽을 책을 추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좋고 멋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대할 수 있는 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. 그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. 과학자로 살아가는 세상이 상당히 저는 행복합니다.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계속 이어가서 행복한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